최근 들어 국내 산행에서 벗어나 조금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환경인 것은 물론 생각보다 전화가 터지지 않는 곳이 많아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해외 트레킹 혹은 해외 백패킹 시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녀온 키르기스스탄의 알라쿨 패스를 토대로 알려드릴 예정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마 다른 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항공보안 365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보안 365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에 칼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칼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칼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가고 싶은 칼이 맥가이버 칼이라면 이곳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객실 반입은 안 되고 위탁 수화물, 그러니까 짐으로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참 쉽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보조 배터리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조 배터리는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는 있지만 위탁 수화물로 붙이는 것은 안 된다고 나와 있네요. 또한 가지고 탈 수 있는 배터리의 용량이나 개수도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 방법도 좋지만 나는 더 확실하게 확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탑승하실 해당 항공사의 문의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물어보안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러한 채널이 하나 뜨는데 한국공항공사 보안검색에서 운영하는 채널로 이곳에 갖고 가고 싶은 물건들을 검색하셔도 정보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도시 여행이라면 이동 경로를 잘 몰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혹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외의 산에서는 휴대폰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동 경로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은 물론 휴대폰이 터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종이 지도와 오프라인 맵 다운, 그리고 여분의 휴대폰을 반드시 챙겨 가지고 다니실 것을 추천합니다. 지도와 나침판을 이용하는 독도법은 배터리의 걱정이 없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기에 이번에는 다루지 않도록 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맵스미 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맵스미라고 검색하신 후에 앱을 다운받으시고 목적지인 해당 국가를 검색하신 후에 다운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 곳의 포인트들을 검색하신 후 클릭하여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곳에서도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내비게이션이 완성됩니다. 외국 여행, 특히 이렇게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곳에서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앱이니 반드시 이용 방법을 익혀두신 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가민이나 순토 같은 제품들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화면의 크기나 맵의 디테일 등을 고려했을 때 휴대폰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기에 이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걸 가져가면 배낭은 그만큼 무거워질 테고 반대로 안 가져가면 배낭은 가벼워지겠지만 혹시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대처할 수 있을까? 저는 생존과 안전에 관한 영상 컨텐츠를 주로 올리는 입장이다 보니 당연히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산에서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특히 고산의 경우 기압이 매우 불안정해서 날씨 앱으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날도 낮에는 날씨가 아주 쨍쨍하더니 갑자기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들머리 부분에서는 온도가 15도 정도 되었었는데 3,500m 이상 올라가니 영하의 날씨까지 떨어졌고 밤에는 눈도 내렸습니다. 이렇게 다이나믹한 날씨에 대응하려면 충분히 따뜻한 옷과 악천 후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텐트, 그리고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음식들과 행동식들, 보조 배터리 등등 정말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혼자가 아닌 동행인이 있는 경우라면, 또한 산행 리더라면 더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산에서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음식들을 잘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유명한 해외 산들의 경우에는 산 중간중간 음식을 파는 곳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식사를 해결하시면 배낭의 무게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이런 식으로 음식들을 분리하여 날짜별로 구분해 놓으시면 안정적으로 음식 섭취가 가능하실 겁니다. 주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취식이 가능한 음식들 위주로 챙겨가시기 바라며, 포장 비닐과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물 없이 3일 이상을 버틸 수 없습니다. 특히나 산에서는 많은 양의 땀을 흘리기 때문에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당일 산행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산에 며칠씩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하며, 이러한 휴대용 정수기 하나씩은 꼭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물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어 그냥 마시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용 정수기라 할지라도 바이러스까지 모두 제거하지는 못하므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물을 먹고자 한다면 한번 끓여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곳, 특히 동물들이 있는 곳은 물속에 배설물들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정수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을 그냥 마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전해질 보조제를 첨가하여 몸으로부터 빠져나간 영양분을 보충하시기 바라며, 중간중간 에너지 음식들을 섭취하여 체력이 고갈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우리의 배낭을 대신 들어주는 짐꾼을 고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여행자는 본인이 직접 자신의 배낭을 메고 이동을 하기에 평소에 이러한 훈련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낭의 총 무게가 자신의 몸무게의 20%를 넘지 않는 것을 권장하나, 장기간의 이동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몸무게의 30%에 해당하는 무게를 들고 다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등산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유사 상황에서도 평소 이러한 체력 훈련은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거운 배낭을 메고 일정 거리 이상을 걸어보는 연습을 종종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영상 속에서 제가 메고 있는 백패킹 배낭의 세팅과 위급 상황 시 버가웃백으로 메는 배낭의 무게 및 내용물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기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귀여운 청설모를 발견하여 먹이를 주었더니 냉큼 가져갑니다. 너무 잘 먹네요. 이 녀석은 텐트를 비운 틈을 타서 제 음식의 일부를 가져갔는데,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산에 이 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배설물은 멧돼지의 배설물이고, 나무에 털들이 있는 걸 보아 최근까지 멧돼지가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산에는 멧돼지를 비롯하여 늑대, 뱀, 그리고 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쉽게 인간에게 다가오진 않겠지만 음식물들을 잘 관리하여 그들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해외 트레킹뿐만 아니라 국내 등산 및 아웃도어 활동 시에도 이러한 구급 키트는 반드시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곳처럼 이 전화기가 전혀 터지지 않는 곳에서는 의료 상황이 생겼을 경우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2000m 이상급의 산을 가신다면 반드시 이 고산병 약을 처방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평소 가지고 다니는 구급약들에 대해 잠시 후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일단 간단하게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붕대와 함께 의료용 가위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번 여행에서 저는 크고 작은 부상들을 입어서 이 붕대를 상당히 여러 번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창고가 있습니다. 반창고는 작은 사이즈도 함께 가지고 다니고요. 또 안을 살펴보면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는 테라플루가 있습니다. 감기약이죠. 자, 밤이 되니까 굉장히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0도 근처까지 갔는데요. 이렇게 해외 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을 피울 수 있도록 이 안에 이렇게 스토브가 마련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불을 피우는 것이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아까 보셨듯이 우박이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다 젖어 있습니다. 이럴 때 불을 피우려면은 이 나무를 좀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나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큰 나무가 번개 맞은 건지 어떻게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뭐 톱이나 나이프 같은 도구가 없이는 이렇게 불 피울 수 있는 나무가 있어도 뭐 전혀 끄떡이 없죠. 이건 엄청 큰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나이프라든지 작은 톱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런 장가지들은 불을 피워봤자 금방 꺼집니다. 그래서 이런 두꺼운 나무들을 피워야 되는데, 지금 이 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여기 해외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나이프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진 않았는데 참 아쉽습니다. 물론 날씨가 맑고 이렇게 좀 건조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이런 장가지라도 좀 활용을 해서 불을 피우겠지만, 지금은 다 젖어 있습니다. 완전히 젖어 있어서 연기만 나지 불을 피워도 사실 불이 크게 옮겨붙지 않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나이프를 직접 못 갖고 들어오지만 위탁 수화물에 넣으면은 픽스드 나이프 같은 경우는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쯤은 챙겨 가시면 이런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침이 되고 날이 밝아서 주변을 좀 둘러보았는데, 이 나무에 이렇게 송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송진은 불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곳이 해발 3,000m 정도 되는 곳인데 확실히 산소가 많지 않아서 불이 잘 안 붙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평소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송진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MSR의 리액터는 고산지대에서 물을 끓이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아웃도어 활동 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요. 몇 가지 단점을 들자면, 첫 번째는 오로지 전용 포트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무게도 가벼운 편이 아니고 가격도 제일 작은 포트가 10만 원이 넘습니다. 또한 물이나 국물을 끓일 때 흘러넘치면 쉽게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너무 추울 때 잠깐씩 온도를 올리는 용도로 스토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녀석은 온도가 높게 올라가면 자동 차단 장치가 작동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탄생 배경처럼 고산의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눈을 녹여 먹는 용도로 태어난 만큼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물을 끓이는 데에는 적수가 없습니다. 또한 불이 올라왔을 때 보이는 이 MSR 로고가 이쁘기도 하고요. 저한테는 계륵 같은 장비이긴 한데 또 그렇다고 쉽게 처분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약간 애증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저에게 고산병의 초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산병은 보통 해발 2500m 이상의 고도부터 발생하는데,
당연히 고도가 높아질수록 위험도는 커집니다. 고산병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른데요. 사람마다 모두 다른 컨디션과 고도 적응력, 그리고 나이와 유전적인 요인까지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세에 대해 제가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말 그대로 숨이 잘 안 쉬어져서 등산 중 자주 멈추게 됩니다. 두 번째는 두통과 메스꺼움입니다. 저는 이날 속이 울렁거림을 많이 느껴서 아침과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손이 많이 저립니다. 손저림은 쉽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지만 고산병 초기 단계에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산소 부족으로 인한 신경계의 반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도 고산을 여러 번 올랐었는데 그땐 이러한 고산병 증세를 느끼지 못해 이번 경험이 저에겐 조금 당황스럽고 조금 겁도 났었는데요. 고산병은 충분한 적응과 휴식 말고는 딱히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너무 무리하게 등반 일정을 잡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너덜지대를 만나 이번 여행 중 가장 큰 위험을 겪게 됩니다. 너덜지대는 아주 작은 자갈부터 몸통만한 크기의 바위까지 흩어져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히나 이산과 같이 경사가 급한 지형은 발을 잘못 디딜 경우 미끄러지기 아주 쉽고, 실제로 저도 하단 시에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바위길을 내려오다가 결국 부상을 좀 입었습니다. 한 바퀴 굴렀는데 이쪽 무릎이 조금 많이 다친 것 같고 굴러서 배낭이 이렇게 떨어졌네요. 그리고 손으로 짚느라 손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반드시 구급 키트는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 식염수를 여기다 뿌리고 그 다음에 수분 밴드를 붙이고 데일밴드, 반창고를 붙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소독을 해주시고 수분 밴드를 붙여주시고 반창고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붕대까지 감고 자가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안 한 게 있는데, 여기 포비돈 스틱이나 이렇게 바스포 연고도 크게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 약품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등반 내내 각반을 착용하고 다녔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각반으로 인해 정강이 부분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목을 접질러서 부목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배낭의 경량을 핑계로 꼭 챙겨야 할 물품을 안 챙긴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등산 스틱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등산 스틱을 손목에 완전히 잘 놓고 파지하신 다음에 이 끝부분을 잡아주시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꽉 당겨지게 해서 여기도 힘을 받아야 돼요. 이 손목 부분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평지 기준으로는 이 등산 스틱의 길이가 이 팔꿈치와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실 때는 당연히 조금 짧은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짧게 해주셔서 좀 올라갈 때 편하게 이렇게 길이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내려가실 때는 반대로 길이가 좀 긴 게 유리한데요. 이렇게 짚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실 때는 이렇게 올라가실 때처럼 파지하시면 조금 불편하고 손목이 좀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쥐어 감싸듯이 잡은 다음에 밑을 확인하시고 두 발을 이동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이곳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지나가는 등산객 외국인분이 여기서 쉬지 말라고 하시네요. 왜 그러니까 여기 낙석 지역이라고
영어로는 락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너덜지대에서는 특히나 돌이 많이 굴러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네 그 생각하면서 철수했는데, 여러분도 이런 곳이 참 이렇게 앉기 좋게 돼 있어도 돌이 떨어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셔서 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설물 처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짧게 단일 산행을 할 때는 별 문제가 그렇게 없지만 종주 산행이나 이렇게 해외 트레킹 시에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배가 아파서, 그리고 며칠 동안 산에 있어야 돼서 배설물을 처리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준비해간 배변 패드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땅에 묻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물론 그냥 싸고선 그냥 덮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바닥을 판 후에 배설물을 처리하고 덮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이 배설물을 처리해야 될 때는 이렇게 미니 삽이 좀 필요한데요. 이 삽으로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15cm에서 20cm, 그 다음에 깊이 15에서 20cm, 이렇게 15에서 20cm 정도를 파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깊이를 15에서 20cm로 파는 이유는 이 깊이가 유기 토양의 미생물 활동이 활발한 층으로 배설물이 자연스럽게 분해가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변 활동을 하는 장소는 이렇게 물에서부터 최소 6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보셔야 되고, 당연히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텐트나 이렇게 우리 수경지 근처에서는 보시면 동물들이 냄새를 맡아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잘 보셨다면 화장지는 같이 땅에 묻으시면 안 되고 따로 챙기셔서 우리가 꼭 LNT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은 산 중턱에 있는 유루트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집들은 중앙아시아와 몽골과 같은 유목민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생각보다 가격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텐트를 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처음 본 외국 친구들과도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여행 혹은 해외 트레킹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정말 많은 외국인을 마주쳤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매우 반가워해 주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꽤 좋은 편이어서 예전에 비하면 여행 다니는 것이 좀 더 수월하다는 느낌도 받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음에 방문하게 될 우리 국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교 활동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영상에 전부 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